자, 1-3단원이야. 제목이 시각상과 촉각상. 부제가 보이는 것을 그릴 것이냐, 아는 것을 그릴 것이냐 라는 설명문이야. 자, 이번 단원에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 여기 봐봐. 요런 거 있지. 읽기 과정에 따라서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읽기 과정에 따른 읽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읽기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우리가 해야 하는 이론은 두 가지야. 자, 이제 하나씩 천천히 가보자. 잠시만.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읽기 전. 아직 지금 이 단원을 안 읽어봤어. 제목이 시각상과 촉각상 이래. 제목이 시각상과 촉각, 시각, 촉각. 우리 감각 알잖아. 시각상과 촉각상. 제목을 봤다. 제목을 통해서 제목을 보니 이 글은 그림을 그리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아. 라고 제목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어. 자, 이게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거야. 읽기 전에 다른 읽기 방법. 그 다음에 읽는 목적. 이 글을 읽는 목적은 뭐지? 읽기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 이 두 가지. 지금 우리 교과서에 실린 거는 이 두 가지.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야. 읽기 목적을 정하거나 확인하거나 제목이나 사진이나 그림 등을 통해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거. 이게 읽기 전. 자,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우리 이 작품 들어가기 전에 보이는 것을 그릴 것이냐, 아는 것을 그릴 것이냐, 설명문이라는 거 이야기했고, 설명문이기 때문에 해설적이지. 그리고 사례가 많아. 그리고 이 작품의 특징은 시각상과 촉각상을 대조해서 설명할 거고, 다양한 그림을 시각 자료로 제시했어. 그러면 우리 독자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겠지? 그 다음에 예지가 사용한 읽기 방법을 읽기 과정에 따라서 제시했어. 자, 이제 처음 부분부터 들어가 보자. 설명문이야, 이거 주장하는 글 아니야? 설명문이야, 설명문. 한번 이야기해 볼까? 설명문의 목적이 뭐야? 설명문은 설명문. 이거 잠시만. 설명문. 설명문의 목적이 뭐다? 설명문이라는 거는 일단 이해. 그리고 정보 전달. 이해 또는 정보 전달. 설명문의 목적은 정보 전달 또는 이해야. 기본적인 거 이야기했고. 자, 이제 처음 부분부터. 자, 이제 천천히 가보자.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는 화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있다. 테르트르 광장이다. 이곳의 화가들 중에는 검은 종이를 오려서 관광객의 얼굴을 만드는 작가도 있대. 근데 그의 작품은 죄다 인물의 옆 얼굴만 담고 있대. 그도 그럴 것이 얼굴 정면을 실루엣으로 표현하면 눈, 코, 입의 생김새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머리 모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그래서 그 화가들 중에는 이 검은 종이를 오려서 얼굴을 만드는 작가들은 대부분 옆 얼굴만 담고 있대. 이렇듯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거. 측면, 옆모습. 자, 여기 봐봐. 시각 자료 제시했지. 우르비노 대공 부부래. 이 사람의 작품이야. 지금 이 부부 봐봐. 측면이잖아, 측면. 대상에 이렇게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걸 우리는 프로필이라고 말해. 한 사람의 성품이나 양력에 대한 단평을 우리 프로필 많이 들어봤지? 연예인들 프로필이라고 불러. 미술에서 프로필은 사람의 정면이 아니야. 정면이 아니야. 이렇게 측면이야, 측면. 정면이 아니라 옆모습. 측면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 그림을 프로필이라고 말해. 프로필 초상화라고 말해. 자, 기억하자. 자, 프로필이라는 거, 주로 서양에서
서양에서 주로 나타나는, 자, 서양에서 주로 나타나는 모습이야. 초상화, 프로필 초상화. 프로필 초상화라는 건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거. 측면을 묘사함으로써,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설명문이야. 설명문은 너희가 이거 외울 수 없잖아. 예를 들면 문제를 풀 때 본문에서 찾을 수 있으면 돼. 설명문은 암기할 필요 없고. 근데 내가 시험 볼 때 빨리빨리 어느 부분에 나왔는지 빨리빨리 찾을 수 있으려면 많이 읽어야 돼. 일단 이해를 토대로 여러 번 읽어야 돼. 자, 서양에서는 주로 이렇게 측면을 묘사한다. 측면을 묘사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인물의 핵심적인 특징을 뽑아낸대. 이런 그림을 우리는 뭐라 한다? 프로필이라고 말한대. 정의의 설명 방법 쓰였어. 개념 말이야, 개념. 아, 프로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개념 설명. 정의의 설명 방법 쓰였고, 서양에서는, 자, 이제 서양에서는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무렵, 요 다시 한번 볼까? 이거 그림. 자, 대공과 그의 부인이 서로를 바라보는 형식으로 그려진 두 개의 프로필 초상화. 프로필 초상화가 뭐라고? 옆모습, 측면. 프로필이라는 건 측면, 옆모습. 옆모습, 측면을 묘사한 거야. 옆모습을 묘사한 거야. 뒤로 원경이 그려져 있음에도 측면상이야. 측면상인 탓에 인물과 공간이 분리된 듯한 그런 인상을 줘. 조금 어색하지. 이 측면상. 조금 어색해. 자연스럽지 않아. 측면상은. 프로필은 옆 얼굴에 형태를 잡는 데는 편하지만 이처럼 공간과의 관계를 애매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 조금 어색하단 소리야. 여기는 조금 있다가. 자, 서양에서는 이렇게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무렵 이런 프로필 초상화, 서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어.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 서양에서는, 이쪽은 동양과 서양이 대비를 이룬다. 대조의 설명 방식.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면은 안 돼. 동양, 특히 오히려 중국에서는 오히려 정면상이 대상의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주는 대표적인 초상 갈래였어. 자, 여기까지 우리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알 수 있지. 서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 측면 말이야, 측면을 그렸고, 근데 동양에서는 주로 정면을 그렸대. 자, 이런 차이, 대비가 있다. 이런 차이. 서양에서도 정면상이 그려지지 않은 건 아니야. 또 오해하지 마. 물론 서양에서도 정면상이 그려지긴 했지. 근데 빈도로 보면은 아주 부족하다는 소리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질문 던졌고. 여기까지 됐을까? 자, 여기 이제 요 단락에서는 서양에서는 측면상, 동양에서는 정면상이 발달했대. 서양에서는 측면을 그렸고 초상화가, 프로필 초상화, 동양에서는 정면을 그렸대. 옆에 이제는 읽는 중이야. 읽는 중에서는 질문을 만들면서 읽고 있네. 서양에서는 측면상을, 동양에서는 정면상을 주로 그렸구나. 글쓴이의 질문처럼 정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라고 질문을 만들면서 읽을 수 있어. 자, 이제 가운데로 갈 거야. 이제 처음 끝났어. 이제 처음 부분은 끝났어.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야. 이제 가운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건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야. 동물들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동물들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동물들을 그릴 때 앞면, 옆면, 윗면, 가운데 어느 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질문을 많이 하네. 의문형. 먼저 말을 그려보자. 말은 일반적으로 옆에서 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라. 말은 옆에서 본 이미지. 물고기는 어떤가? 그것도 옆에서 본 이미지. 문답법.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문답법. 질문하고 답하고. 옆에서 본 이미지다. 도마뱀을 그려본다면 위에서 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이다. 결론. 이렇듯 동물을 떠올리다 보면은 동물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면이 하나씩 있어.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그런 전형으로서의 면. 지금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전형으로서 하나의 이미지면을 갖는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자, 예시의 설명 방법 쓰였고, 예시, 동물들, 사례, 예시. 사람은 어떤가? 또 질문할 거야. 이번에는 사람 얘기할 거야. 자,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동시에 갖고 있대. 정면, 측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대. 고대 이집트의 벽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예를 들 거야. 이집트 벽화. 대형 박물관이 소장한 예를 들면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무는 위에 그림 있어.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그리고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해부학적으로는 불가능해. 좀 어색하지. 부자연스럽지. 읽는 중 마찬가지야.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에서 얼굴과 다리는 측면상, 가슴과 눈은 정면상으로 그렇게 혼합해서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을 만들면서 읽을 수 있어. 읽는 중에. 그림 한번 봐봐. 여기 벽화. 자, 지금 그림 보면은 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림 한번 봐봐. 인물, 얼굴 체크해 놨는데 얼굴이랑 다리는 어때? 측면이잖아. 측면. 얼굴과 다리는 측면의 모습. 그치? 얼굴과 다리는 측면의 모습이고 그리고 가슴, 눈 이쪽. 가슴, 눈 얘네들은 정면의 모습이네. 눈 봐봐, 눈. 정면이잖아. 가슴도 봐봐, 정면. 그리고 얘네들은 다리, 측면의 모습이잖아. 이런 모습, 부자연스러워. 뭔가 이렇게 혼합 형식이야. 뒤에 나오지만 이런 거를 우리는 촉각상이라고 말할 거야. 시각 자료를 제시했고, 자, 이런 해부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구성을 보여. 이 그림뿐 아니라 고대 이집트 벽화 대부분이 이런 식이야. 얼굴과 다리는 측면,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렸다고. 이렇게 혼합 형식으로부터 혼합, 측면, 정면 막 함께 그려. 우리는 인간이 부위에 따라 앞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옆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은 대표적인 이미지면이 두 개라고. 우리가 네 발로 지상을 돌아다닐 때는 아마도 옆면이 우리의 대표적인 이미지면이었겠지만 진화해서 이제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가슴과 배가 드러나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대표적인 이미지면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전형의 면이 사람들에게는 두 개가 있다. 읽는 중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문에 나타난 혼합 형식은 부위에 따라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면을 그리다 보니 그렇게 됐구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읽고 있네. 정면상이나 측면상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그린 것이다. 서양에서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건 서양에서 프로필이 뭐라고? 측면, 옆모습 그린 거. 그려진 이유가 하나, 둘, 세 가지로 소개가 될 거야. 백인과 흑인의 경우는 우리 동양인들 말고
해부학적인 구조상 옆에서 볼 때 얼굴 특징이 더 또렷하대. 그리고 형태의 포치에 유리하대. 포치가 뭐야? 포치는 무슨 뜻일까? 사전을 찾아보니 넓게 늘어놓은 거래. 자료를 찾으면서 읽는 것도 읽는 중에 할 수 있는 거 형태의 포치에 유리하대. 그래서 정면상보다는 얼굴의 정확한 재현이 더 쉽대. 그리고 세 번째 이유. 고대 로마에서 그 동전에 돈에 그 황제의 얼굴을 새길 때 항상 측면상을 새겼었대. 그런 전통이 있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이유들 등이 작용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서양에서 프로필이 발달한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야. 프로필이 발달한 이유 세 가지. 이상하게 써졌지?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했어.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두 번째야. 이제 가운데 두 번째. 이렇듯 인간이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 면을 동시에 가진 까닭에 정면상, 정면, 그 다음에 프로필 외에 동서양 모두 이 둘을 한꺼번에 나타나는 부분 측면상을 발달시켰대. 이 둘을 한꺼번에 나타나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보았듯 고대 이집트 벽화의 경우 그런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서 막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방식이야. 자연스럽지 않아. 인간의 두 이미지 면을 동시에 그렇게 나타낸 거야. 자, 뭔가 자연스러운 방식은 아니다. 신체 부위에 따라 측면과 정면을 다르게 나타낸 고대 이집트 벽화에 대해서 말했어. 그러면 과연 또 질문,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대부분의 벽화가 무덤 벽화잖아. 무덤 벽화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죽은 사람의 사후 세계를 위해서 그려진 거야. 이 무덤 벽화. 무덤 속의 주인공, 죽은 사람 말이야. 내세에서도 그 죽은 뒤에 산다는 그 세상에서도 이승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냥도 하고 죽은 뒤에도 잔치를 벌이며 살 거라고 생각했어.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런 영혼도 죽지 않아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주인공이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으로 그려지면 자, 지금 고대 이집트 무덤 벽화는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이 아니야. 알겠지? 자, 만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지면은 원근 표현에 따라서 자연스럽다는 건 먼 곳에 있는 건 작게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건 크게 그리고 우리 원근법에 따라 그리잖아.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근 표현에 따라 그리면 사지 중에서 일부는 작게 그려지고 아예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이러면 멀리 있거나 다른 것에 겹쳐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실제로 작거나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보기에 그런 염려를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자칫하면 이 사자, 죽은 사람, 뭔가 작은 팔을 가지고 아니면 사지 가운데 하나가 없어. 그렇게 내세를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바로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각인 거야.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벽화에 인물을 부분 측면상으로 나타내지 않는 거야. 죽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지. 넘겨서 계속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인체의 일부를 작게 그려 넣는 것은 이처럼 원근에 따른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의 크기를 줄여버리는 것으로 느껴진 거야. 그것은 불균형이고 파괴야. 자, 그들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시각상이 아니라 촉각상에 토대를 둔 것이었기 때문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림에 반영이 된 거야. 촉각상에, 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촉각상에 토대를 둔 그림을 그렸어. 왜?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어. 무덤 벽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자연스러운 부분 증명상이 아니야. 다시 읽는 중.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어. 영혼이 죽어서도 뭔가 죽지 않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던데 이거는 내가 익히 알고 있었던 상식이잖아.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읽는 거야. 이집트 벽화가 그것과 관련이 있나 봐.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읽는 거야. 여기 영혼 불멸 사상이 뭔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죽은 사람이 쓰던 일상용품들을 함께 묻었단 말이야. 그의 일상이 불변의 황금처럼 영원하길 기원한 거야. 그래서 촉각상으로 그려야 돼. 그래서 시각상으로 그리면 시각상은 우리가 너희가 그림 그릴 때 그리는 표현 기법, 그게 시각상이야. 막 원근법에 따라서 그리는 거. 헷갈리면은 시각상은 자연스러운 거. 지금 너희가 그림 그리라고 하면 그리는 게 시각상이잖아. 근데 이렇게 그리면 뭐 하나가 안 보이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고 실제로는 작거나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리면은 이 영혼들이 죽은 사람이 내세를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한대. 그래서 그들을 배려한 거야, 이집트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시각상으로 그리지 않아. 촉각상으로 그려. 이 무덤 벽화는 다 촉각상이야. 그래서 촉각상으로 그리는 거야. 촉각상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지. 막 뒤에 앉은 친구를 그림을 그리는데 맨 앞에 앉은 친구랑 머리 크기가 똑같아. 이게 촉각상이야. 조금 부자연스러운 거. 근데 고대 이집트 벽화, 무덤 벽화는 다 이렇게 촉각상으로 그렸다고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이제 촉각상이 뭔지 시각상이 뭔지 이야기할 거야. 촉각상이란 지금 혹시 쌤이 형광펜을 지금 일부러 조금 구분을 해줬어. 촉각상에 대한 거는 요 색깔로 그린 거고, 요 색깔. 자, 그리고 시각상과 앞으로 관련된 색깔은 요 색깔로, 자, 형광펜을 칠한 거야. 촉각상에 대한 설명이다. 촉각상이란 이런 거야. 정의, 개념 설명할 거야. 촉각상이란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 이를테면 동일한 종류의 사물이 앞뒤로 이제 떨어져 있어. 맨 앞에 앉은 친구가 있고 맨 뒤에 저 구석에 앉아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 지점에서 볼 때 크기가 달라 보여도 만져보면 같아. 그랬을 때 사물의 객관적인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거야. 저기 구석에 있는 친구나 맨 앞에 앉은 친구나 똑같은 크기로 그려. 이게 촉각상이야. 사물의 객관적 형태. 근데 이거 중요해. 자, 이제 여기는 형광펜 완전 중요야. 별표 100개야. 자, 촉각상이라는 건 사물의 객관적인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그리는 거야. 촉각상은. 시각상은 지금 우리가 그리던 그림이 시각상이야.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 같은 사물도 보는 위치에 따라서 더 크거나 작아 보여.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거. 이게 시각상이야. 주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낸 거. 이게 시각상. 그런 까닭에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실제 그 형태나 모양이, 이거는 촉각상에 대한 얘기죠. 실제 그 형태나 모양이 어떤가에 더 관심을 둔 이집트 벽화, 시각상보다는 촉각상을 더 중시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시각상과 촉각상에 대한 개념 설명한 거다. 시각상과 촉각상에 대한 개념. 자, 여기 옆에 읽는 중 내가 글을 읽기 전에 그림을 그리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네. 예측한 내용 확인하며 읽는 거야. 촉각상과 시각상은
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니 적어둬야지. 주요 내용을 기록하며 읽는 거지. 예를 들면, 자, 우리 조선의 미나, 책거리 조선 미나. 이 그림 한번 봐봐. 그림. 서가에 책을 비롯한 다양한 기물이 놓여 있어. 한눈에 봐도 시각적 사실성과는 거리가 있지. 책이나 벼루, 상자 등은 뒤로 물러서는 부분에서도 원근법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어. 촉각상으로 표현한 거야. 촉각상. 자, 촉각상이야. 촉각상. 이 그림은 촉각상. 자연스럽지 않아. 원근법 다 무시. 촉각상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한 예로 여기 봐봐. 여기 다리 봐봐. 다리 길이가 다 똑같아. 이런 게 촉각상이잖아. 이어서 그렇게 사물 하나하나를 촉각적 진실에 따라 정확하게 전달하려다 보니 이들을 품은 공간 자체가 크기가 크게 왜곡돼. 공간에 3차원적 깊이와 부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심지어 피카소의 입체파 회화처럼 해체된 공간을 떠올리게 해. 촉각상으로 표현했다고. 자, 이제 원근법적 표현에 익숙한 우리 오늘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처럼 시각상보다 촉각상에 더 치중해서 그린 이집트인들의 촉각상, 이집트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촉각상에 기초한 형태 이해를 강하게 드러내. 안 배웠다면, 이런 원근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촉각상에 기초한 형태 이해를 더 강하게 드러낸대. 한 예로 우리가 미리 봤던, 자, 우리나라 이거 다 예시인 거 알지? 예시.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민화 책장이나 탁자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길이가 같아. 이거 다 파괴한 거잖아. 원근 무시한 거잖아. 건물을 그린 그림도 마찬가지다. 보이는 대로 그린다면 뒷부분의 길이가 짧게 그려져야 되잖아. 하지만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 이런 사례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쉽게 볼 수 있어. 흔히 볼 수 있대. 그러나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 철저히 시각적 경험에만 의존하여 대상을 묘사하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대. 시각상으로 그린 시각상. 자, 시각상. 그리고 이러한 시각적 사실성이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성이 되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가운데 두 번째야. 자, 이제 이 가운데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정신 차려야 돼. 이로부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시각상 눈에 보이는 대로 재현하는 것, 시각상이지.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 촉각상. 미술의 1차적인 기능. 미술의 1차적인 기능은 아는 것을 전달하는 데 있대. 촉각상. 미술의 1차적인 기능은 촉각상. 미술의 1차적인 기능은 촉각상. 말이나 글처럼 말이다. 이는 왜 완벽한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는 것이 오직 유럽에서 그것도 특정한 시기에만 발달했으며 나아가 현대에 들어서는 추상화 등이 나타나 그 전통마저 무너져 내렸는가에 대한 답이 된다. 추상화는 촉각상이잖아. 알지? 추상화. 추상화도 너 어디다 써줄까? 여기다 이렇게 해줄까? 추상화도 촉각상이잖아. 자연스럽지 않은. 미술의 보다 보편적인 기능은 잘 나와. 미술의 보편적인 기능은 시각상 아니야. 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암과 이해, 느낌을 전달하는 데 있다. 자, 미술의 보편적인 기능도
촉각상. 잘 이해해. 미술의 1차적인 기능도 촉각상. 시각적 사실성의 의지에 표현하는 것은 그 전달을 위해 수많은 그냥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하대. 고대 이집트 벽화로 다시 눈길을 돌려보자. 사람을 그린 것임에도 정면과 측면의 봉합이 아니라, 자, 이제 조심. 잠시만. 고대 이집트 벽화, 다시 눈길을 돌려보자. 사람을 그린 것임에도 정면과 측면의 봉합이 아니라 정면이나 측면 어느 한쪽에서 보다 사실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이 있대. 시각상 말이야, 시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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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나 무희 같은 조금 신분이 낮은 존재를 그릴 때는 시각상에 가깝게 그렸대. 자, 시각상. 시각상이 사실적인 묘사잖아. 사실적인 묘사. 그런데 파라오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존재를 그릴 때는 촉각상에 가깝게 그렸대. 우리는 이 벽화에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고유 인식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속 예시의 설명 방법 썼고, 여기 한번 보자. 그림, 또 시각 자료, 그림. 악사와 무희라는 제목의, 자, 이집트 고분 벽화야. 악사와 무희. 일단 신분이 낮은 이들 말이야. 예를 들면 무희. 여기, 자, 지금 이 무희를 그린, 잠깐만 기다려줘. 잠시만. 이 무희들, 신분이 낮은 존재거든? 이 신분이 낮은 이런 존재는 지금 측면에서 그린 거잖아. 측면의 모습이지. 측면의 모습. 지금. 그리고, 요쪽에. 이들. 여기 한번 봐봐. 얘네는 정면. 얘네는 측면. 근데 자연스러워. 그치? 사실적으로 묘사했어. 자연스러워. 이들은 이집트 화가들은 신분이 낮은 이들은 정면과 측면을 봉합하지 않고 부자연스럽지 않아 사실적으로 묘사했어. 악사를 포함한 두 사람의 여인은 순수한 정면, 그리고 무희 두 사람은 순수한 측면에서 그렸어. 자, 포착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시각상이야, 부분 측면상이야, 자연스럽다는 거, 자연스럽게 그렸다는 거. 계속 이어서 곧 보이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 말이야. 시각상. 보이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찰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요. 그것은 필멸의 운명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아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아는 대로 촉각상 아는 대로 촉각 보이는 대로가 뭐라고? 시각. 자, 아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가 되는 거고 영생을 약속받는 것이야. 다 중요해. 촉각상은 시각상에 비해서 진리의 전달에 보다 유리해. 촉각상에 대한 설명. 요 형광펜은 촉각상이라고 얘기했지. 자, 이제 마무리. 끝부분. 흔히 미술을 공간 예술이라고 하지만 이렇듯 미술은 단순히 공간을 시각적 감각에 의지해서 파악하고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야. 자, 이렇게 단순히
시각적 감각에 의지해서 파악하고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라 공간과 좀만 다시 할게. 이게 아니라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미술이라는 거래. 이게 바로 미술이야. 자, 그리고 다 이제 읽었어. 다 읽은 후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해 볼 수 있고, 다 읽은 후에 미술을 단순히 시각적 감각으로 파악한 그 대상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할 수 있고, 이게 읽은 후에 할 수 있는 거겠지? 그 다음에 더 읽고 싶은 글에 대한 새로운 독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다 읽은 후에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시각상과 촉각상에 대해서 했어. 자, 이제 조금만 끊었다가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자. 자, 바로 이어서 학습 활동 1번의 1번이야. 이 글에 나온 시각상과 촉각상의 개념, 사례를 정리해 보자. 자, 중요한 거지. 시각상, 촉각상. 시각상이라는 건 주체가 본 그대로 시각.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미술. 그리고 이집트 벽화에서 농부나 무희. 자, 신분이 낮은 그런 존재들이었어. 그 다음에 촉각상은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거고, 우리나라 미나의 책거리 그림, 그리고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귀족을 그린 거. 자, 고대 이집트 벽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미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랬어. 자, 이 내밤은 고대 이집트 벽화 그리고 악사와 무희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볼 거야. 표현상의 특징, 신분이 높은 존재, 파라오라든가 귀족, 촉각상에 가깝게 그렸고, 악사나 무희 같은 경우는 신분이 낮은 존재들이야. 얘네들은 신분이 낮은 존재는 시각상에 가깝게 표현했어. 저 신분이 높은 이들은 아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가 되는 거고 영생을 약속받는 거고. 신분이 높은 존재들, 그 다음에 시각상에 가깝게 보이는 대로 찰나의 대상이 되는 거야. 필멸의 운명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글쓴이는 미술을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서 표현한 거야 라고 정의를 내렸어. 미술. 당연히 중요하죠. 다 고대 이집트 벽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중요. 그 다음에 이제 읽는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져. 예를 들면 첫 번째, 여행 중 기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야. 그냥 시간 때우는 용도. 야, 그럼 막 정독하지 않잖아. 기차 안에서 시간 때우는 용도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그냥 글 전체를 대강 살피는 거. 흥미로운 부분만 자세히 읽는 거지. 흥미가 가는 부분만 자세히. 됐지? 할 수 있지? 그 다음에는 내가 읽은 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야 돼. 친구에게 소개해야 돼. 그럼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는 동양과 서양의 초상화 표현 기법에 대한 자료조사야. 자료조사. 자, 일단 이제 나 친구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야지. 그런 다음에 글의 중심 내용 정리하면서 여러 번 읽어야지 내가 소개할 수 있잖아. 그래야 소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는 동양과 서양의 그 초상화 표현 기법에 대한 내용이 제시된 부분만 찾아서 그 부분만 자세하게 읽으면 되겠지. 자료조사니까.
자료조사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만 꼼꼼하게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지금 다 중요하다. 예지가 읽기 과정에서 어떤 읽기 방법을 활용하면서 읽었는지.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자, 읽기 전에는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하고 제목을 통해서 예측하고 읽기 전이니까. 그 다음에 읽는 중,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 확인하고 질문 만들고 질문에 대한 답도 찾으면서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찾으며 읽고 주요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기록하고 배경 지식 활용하고 이게 읽는 중. 그 다음에 이제 다 읽은 후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깨달은 점 정리하고 더 읽고 싶은 글,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지? 자, 얘도 이제 비슷해? 자신은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읽기 방법을 적용했는지 읽기 전에는 글의 특성 파악하고 배경 지식 활성화하고 내용 예측하고 읽는 중에는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 확인하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이나 궁금한 점 기록하고 비슷해? 모르는 단어의 의미 찾아보고 관련 자료 찾아보고 중요한 단어 문장에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고 다 읽은 후에는 중심 내용 파악하고 새로 알게 된 내용 활용 방안 생각하고 그러면 학습 활동은 끝났어. 자, 이제 다 끝났는데 하나만 마무리 좀 하자. 이 페이지 자, 교과서 47쪽이야. 47쪽. 중요. 다시 정리하는 거야. 우리가 다 배운 거. 읽기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 자, 다 배운 건데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럴 때는 필요한 내용을 찾아가며 읽는 거고.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기억하기 위한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정리 꼼꼼하게 읽고 글쓴이의 의도나 주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은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 평가하며 읽고 감동과 즐거움을 얻기 위한 목적은 내용이나 표현의 의미, 효과를 음미하며 읽고 자, 읽기 목적에 따라서 글을 읽는 방법도 달라진다. 자, 읽기 과정에 따른 읽기 방법 지금 몇 번 했지?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에 할 수 있는 읽기 방법. 별표. 이거 다 별표.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페이지로 마무리하는 거야. 정리해야 돼. 읽기 전에 하는 것들, 읽는 중 하는 거, 읽은 후에 할 수 있는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시각상과 촉각상은 이렇게 끝났어. 너희들이 이제 정리해보고 최대한 꼼꼼하게, 내지는 꼼꼼하게, 아주 꼼꼼하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꼼꼼하게 읽어야 돼. 헷갈리는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고.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자. 끝.